네, 자, 전산세무 2급 제121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생소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하고 9번인데 A형 기준으로 아마 요게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자본에서 자,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에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샀다가 자,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 취득 금액보다도 크다면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느 영역에 속하냐? 자, 여기는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론 시험 볼 때도 K대 프로그램 켜놓고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에서 검색해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 정답은 벌써 나왔죠. 자, 이런 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이 증가와 이익잉여금이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생겨서 배당을 하는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줘요. 그러면 자,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요거는 감소하고 대신에 뭐가 늘어나? 주식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 3번.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이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아까 요 주식을 팔아서 이익 보면 그건 자본잉여금이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이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자, 최근에 보니까 뭐 HMM이 2조 원 가량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그날 난리가 났는데 자, 현금을 주고 자기 주식을 들여오고 요 주식을 소각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퉁치면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무슨 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면 해당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자기 주식은 없어지고. 이러면 주주들이 이제 가진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죠. 자,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게 틀린 거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해서 됐고요. 그 다음 2번. 종종 시험 나오는 거죠. 다음 중 퇴직연금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DC형이 있고 그 다음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직원들한테 매년 퇴직 안 해도 연말 되면 퇴직한 걸로 해서 급여 줄 때 아예 퇴직급여를 줘버립니다. 비용 발생 처리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해요. 대신에 직원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매달 월급 받을 때 받아서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특정 금융기관의 투자시장 같은 데 맡겨서 거기에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형은 DB형. 이거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퇴직연금 매달 월급 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서 회사에서 이걸 관리 들어갑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운용수익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또 더해주고 연말 결산 분개하고 직원 퇴사할 때 그때 가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없애주고 퇴직급여 충당 부처를 해서 요거 퇴직금 주고. 자, 요걸 여러분이 실무에 가면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정급여형은 DB형, DB 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입사했는데 우리는 DC형인가 DB형인가 딱 봤을 때 아, DC형이다 하면 이제 화장실 가서 웃어야죠. 자, DB형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회사에 직접 관리한다는 거.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기 1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DB 진다 이거죠.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아니죠. 회사에서 관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확정급여형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급여가
장래에 달라지는 방법, 제도이다. DB형은 누가 관리? 회사 회계 담당자가 관리한다.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틀렸고요.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 DC형입니다. 이거는 외부 기관에 맡겨버린 겁니다. 금융기관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차변의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회계 담당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자, DC형이 요거 DC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고요. 정답이 되고 확정기회형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운용되는 자산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회계 처리한다. 이거는 DB형이죠. 근로자가 뭐예요? 투자 신탁회사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그 금융기관에 가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요거 아까 제가 미리 예고한 3번과 9번 문제 전혀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그래도 일단 볼게요. 주식회사 도일건설은 부천시와 주차타워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도급 금액은 12억 원이고 도급 금액이라는 건 총 건설 계약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 금액. 2024년까지 발생된 누적 공사 원가는 자, 4억 원이고 2024년까지 누적 공사 진행률이 40%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2025년 발생된 공사 원가는 그 다음에는 2억 5천만 원일 때 다음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요 보기 중에 틀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교재 이론 강의에는 이게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도급 금액 12억 원이라고 그랬죠. 총 계약 금액, 공사 금액. 자, 그리고 2024년까지 발생된 누적 공사 원가가 4억 원. 자,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까지 누적이 원가가 총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요게 진행률이 아까 40%라 그랬죠. 자, 앞에 뭐 몇 년간 해서 2024년까지가 총 40%가 진행됐다 그랬고요. 2025년 발생된 공사 원가가 2억 5천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2025년에 2억 5천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주어진 자료는 요것뿐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그러면 총 12억 원짜리 계약인데 40% 진행된 게 4억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총 공사 원가는 자, 40%가 4억 원이면 나누기 40% 0.4를 4억 원에 나누게 하면 얼마예요? 10억 원이 나옵니다. 거꾸로 계산해 볼까요? 요 공사 전체 총 공사 예정 원가는 10억 원인데 40% 진행됐다 곱하기 0.4 하면 4억 나오죠. 거꾸로 하면. 자, 그러면 10%당 뭐예요? 10%당 1억 원씩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네. 자, 그리고 요게 10억 원.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40% 진행된 게 4억 원이면 요 2억 5천만 원은 몇 프로 진행됐다는 소리예요? 네, 25%. 그래서 여기에 0.25 곱하면 2억 5천 나오죠. 여기에 40% 곱하면 4억. 자,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진행된 건 65%인데 그러면 단기 공사 수익,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단기 공사 수익, 단기 공사 이익 뭐가 다르냐? 요거는 여러분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죠. 요건 단기 순이익 개념이고요. 얘는 매출액 개념이에요. 매출액. 총 수익. 얘는 단기 순이익 개념이고. 그러면 요 매출액은 전체 계약 금액 1억 2천만 원의 40%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계약 금액 곱하기 0.4 하면 매출액은 4억 8천만 원이 돼요. 공사 수익은 4억 8천. 근데 원가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4억.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5년도 보겠습니다. 자, 25%라 그랬어요. 그럼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25 하면 3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원가는 2억 5천, 매출액은 3억. 그럼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하면 단기 순이익 5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풀이가 됐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걸 보면서 해야 여러분 이해가 쉬우니까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총 공사 예정 원가는 10억 원이다. 맞죠? 예, 1번은 맞고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2024년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은 4억 8천만 원이다. 수익은 4억 8천만 원 맞고 2025년 인식할 공사 수익이 아니고 공사 이익 3번 이익은 3천만 원이다. 3억 원이다. 이거는 수익이고 이익은 얼마 아까 3억 원 매출액에서 2억 5천 뺀 거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 2025년 말 누적 공사 진행률은 요거 40%에 25%니까 6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죠. 요게 3억 원은 이거는 수익을 말하는 거고 이익은 5천만 원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가증권은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있고 1년 이내에 사고 팔 목적으로 회사 여유 자금을 가지고 산 것. 당좌 자산에 해당되고 그다음 투자 자산에 가면 유가증권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크게 나눕니다. 지분은 주식처럼 돼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지분증권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게 들어가죠. 그다음 채무증권은 채권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채라든가 이런 국채, 공채 이러한 것들이 채무증권입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지분증권이면서 근데 만기일은 지분증권이 아니라 채무증권이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주식에는 만기일이 표시가 없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리될 수 없고 대부분 채권이고 자, 그다음 자, 유가증권을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매도. 요거 두 개는 투자 자산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주식인데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재벌들.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매일 주식 시세 나오죠. 시가 공정가치로 하고 요 채권은 여러분들 그 사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할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그렇게 하죠. 발행한 입장에서. 그러면 산 입장에서도 그 상각한 다음에 원가를 이용해서 공정 평가를 처리합니다. 자, 상각 후 원가법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봅시다.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이거 맞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뭐가 이상해요? 이 사채는 뭐예요? 아니라 그랬죠. 상각 후 원가법.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유가증권은 증권인 종류에 따라 아까 주식과 채권,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고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 증권은 지분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으로 분류해야죠. 자, 분류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무형자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은 자, 유형자산, 이거 무형자산? 네.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보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트럭과 기계를 바꿀 때는 제공한 자산이 공정가치 시가로 일단 기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영업권은 스스로 계산하지 말고 돈 주고 산 거, 권리금, 그런 것들만 인정을 하고 있고, 자,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이 공정가치로 원가를 측정한다. 요거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맞는 말이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자,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상각은
무형자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3번 공정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무형자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산 가치가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형자산은 그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상각을 다시 하는데 무형자산은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원가 회계로 가서 다음 중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고정비는 임차료 같은 거. 물건을 생산량 몇 개를 생산하든 간에 월 임차료는 똑같죠. 총고정비, 요게 고정비고요. 고정 원가, 변동 원가. 변동비는 물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총 변동비, 원가가 늘어나는 것. 이건 재료비가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준변동비, 대표적인 게 전력비입니다. 일정 기본요금 나오다가 그 다음은 사용한 만큼 할증료가 나오죠. 여름철에 에어컨 하루 종일 틀고 있으면 엄마가 집에 와서 등짝 스매싱을 하죠.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준변동비고 준고정비는 기계를 빌려서 써요. 한 대. 아,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한 대 더. 그러면 갑자기 2배로 뛰죠. 또 한 대 더, 3배로. 이렇게 하는 게 준고정비.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고정원가는 조업도 증감에 반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이다. 고정원가, 고정비 나오면 임차로 생각하세요. 월세는 똑같죠? 틀렸고요. 변동원가 하면 재료비,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이다. 요거 두 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틀렸고요. 준변동원가, 전력비. 자,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원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쭉 가다가 갑자기 할증료가 붙죠.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원가를 의미한다. 자,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준고정원가는 특정 범위를 벗어나도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이며 특정 원가 벗어나면 기계를 한 대 더 빌려와야 돼요. 그럼 2배. 또 뭐 하면 3배. 요거 틀린 말이죠. 총원가가 일정하지 않고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튼튼이 2025년 가구 제작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80만 원이다. 2025년 말 원재료 재고액이 2025년 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7만 원이 크다면 25년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원재료 계정은 T자를 그려놓고 기초, 기말. 근데 기초보다 기말이 7만 원 크다 그랬죠. 그럼 기초를 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말은 7만 원 많아요. 예, 그러면 요 논리가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 가구 제작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80만 원이래요. 자, 요쪽에는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 기초, 지난달에 쓰다 남은 거. 이번에 매입한 거. 더하고 남은 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썼다는 말이죠. 단기 사용된 원재료. 이게 얼마다? 80만 원이다. 80만 원. 두 개 더하면 합계 87, 87. 그러면 요건 제로니까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87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한 겁니다. 제조간접 원가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자료에 의해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과 제조간접비하고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우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 금액 또는 시간. 실제입니다. 예정 배부액인데 아니죠. 실제 발생한 금액이나 시간에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돼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왜 하는지 이유는 앞에 이론 강의에서 아이스크림 공장을 예를 들어 설명했죠.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제조간접 원가 예정 총액이 200만 원이에요.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이 8,000시간.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8,000시간 하면 시간당 25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 실제 기계 작업 시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10,000시간 곱하기 아까 구한 거 250원. 예정 배부액.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25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 원가를 구해야죠. 재료비 500만 원 더하기 노무비 350만 원 더하기 그다음 아까 계산한 제조간접비 250만 원 요거 더해주면 1,100만 원이 제조 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밀가루가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아까 250만 원에 제조원가 1,100만 원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 9번입니다. 요것도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은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 배부하는 방법은 직접 배부법, 그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지. 10년 동안 이렇게 직접 요걸 가지고 배부 금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저도 10년 만에 처음 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회사 부처는 두 개의 제조부문 대한과 여기 제조부문 대한과 민국 그리고 두 개의 보조부문 R과 M을 두고 있다. 각 보조부문 R과 M이 당월 배부 전 원가가 각각 얘가 150만 원, 얘가 240만 원이라면 상호 배부법 뭐예요? 보조부문끼리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리고 나서 생긴 것들을 제조부문으로 배부해 줬을 때 민국 여기에 배부될 보조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지네들끼리도 주고받고 이쪽에도 물론 주지만 다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제조부문으로 보냈을 때 여기에 들어올 요 보조부문 금액은 얼마냐? 이걸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걸 풀이하는 방식은 앞에 이론규제에서는 표를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1차 배부, 2차 배부, 최종 3차 배부까지 눈에 띄어야 되니까 물론 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시간은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함수가 더 빠르긴 해요. 표는 이제 막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연습장도 없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는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다 표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사회에서 가답안으로 내놓은 거 보니까 함수도 중간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보조부문의 R은 150만 원으로 그 다음에 M은 240만 원이 원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 우선 R은 자기한테는 배분 안 하죠. 보조부문 M의 0.5, 대한의 0.2, 민국의 0.3 배부하고 그 다음에 M은 또 여기에 자 R의 0.2,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안 하고 여기 0.5, 0.3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 R값 배분까지 M에서부터 0.2를 받고 난 다음에 R값은 얼마냐 요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M은 원래 금액 240만 원에서 여기 R에서 얘한테서 150만 원에서 배부받은 0.5, 50%죠. 배부받은 금액을 다 더했을 때 얘는 얼마냐. 요거 두 개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와 얘를 대한과 민국에 보내줄 겁니다. 자, 이래서 상호 배부법인데 우선 R 부문 여기 총액은 원래 150만 원 R이 있었죠. 150만 원. 거기다가 0.2, M의 240만 원의 0.2%를 여기다 더해 줄 거라 그랬죠. 그럼 0.2M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M은 또 240만 원에 여기서 R에서 0.5를 배부받은 금액이 돼요. 반대로 자 M 보조부문 요 총액은 자 이번에는 M은 240만 원에 그 다음에 0.5 어디 R 얘를 배부받은 금액이 더해져서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0.5R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말하는 M은 바로 요거예요. 240만 원 더하기 0.5R 그러면 요 M을 요렇게 요거를 요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R 합계 금액은 원래 150만 원에 0.2M, M은 240만 원에 0.5R 배부받은 거예요. 상호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막 섞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요 240만 원 곱하기 0.2 하면 계산기 눌러봐요. 240만 원 곱하기 0.2 하면 48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0.5R에 또 0.2를 곱한 거죠.
0.2 곱하기 0.5R 하면 0.1R이 나옵니다. 그리고 0.1R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R 마이너스 0.1R은 요거 48만 원, 150만 원 두 개 더한 거 얼마? 198만 원. 그 다음 요거는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0.9R은 198만 원. 그러면 R은 따라서 제조 부문에 배부할 요 R의 전체 합계액은 보조 부문 다 배부받은 다음에 뭐예요? R은 0.9 나누기 198만 원 하면 22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220만 원이 된다 이거죠. 원래 150만 원이었는데 요거를 0.2M을 보조받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M 보조 부문 요 총액은 원래 240만 원 더하기 0.5R 이렇게 되죠. 그리고 R 값은 아까 앞에 있던 거 있죠. 150만 원 플러스 0.2M. 요거 두 개 곱하기 하면 75만 원. 그 다음에 0.5 곱하기 0.2M 하면 0.1M이 되고 0.1M 위로 넘어가면 M-0.1 두 개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315만 원. 그리고 0.9M은 315만 원. M값은 315만 원 나누기 0.9 하면 350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민국에 배부될 여기에서 구한 요 두 개 다 이쪽으로 마지막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0.3R 그 다음 뭐예요? 0.3M 요거죠. 그러면 자 0.3R 아까 R 값은 우리가 구한 게 얼마였죠? 350만 원 M값은 350만 원 그 다음에 R값은 얼마요? 220만 원이죠. 예, R값은 220만 원. 그럼 0.3 곱하기 220만 원 더하기 0.3M이므로 0.3 곱하기 요거 350만 원 해서 합치면 171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민국에 배부될 보조 부문이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있죠. 2번 171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데 어쨌거나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너뛴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2번 121회에서 자, 그 다음 10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종합원가 계산은 딱 개별 원가 계산하면 우리나라 조선업, 항공기, 건설업 딱 여러 종류를 소량 생산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은 과자, 음료수, 화학, 밀가루, 시멘트. 자, 단일 제품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개별 원가 계산은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제조간접비 배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를 해서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다품종, 대량 생산하는 조선업, 화학업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거는 맞는데 식품가공업, 과자. 조선업은 뭐예요?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죠.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1번에 아주 살짝 함정을 파놨습니다.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돼버렸어요. 얘 때문에.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어려우며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 핵심이라 그랬죠.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원가 계산이 부정확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자 수만 개 만드는데 그 과자 하나의 단가가 정확하지는 않겠죠. 막 끝점이 몇 원 몇십 점 막 가야 되니까. 선박 하나에 정부 하나 딱 만들어서 하니까 정확합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그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할 때 평균법, 선입선출법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얘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월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없다. 그러면 둘이 결과가 같아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재료원가와 아까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 11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만에 나왔는데,
아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오류 내용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옳은 것.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봤더니 작성은 2025년 5월 31일. 근데 공급가액 300만 원인데 부가세는 10%인데 이거 얼마 했어요? 9만 원. 세율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걸 언제 발견했냐? 한 2달 후에 2025년 7월 15일에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님을 발견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이미 국세청이 됐기 때문에 한번 신고된 거는 삭제가 안 됩니다. 삭제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기는 지금 4가지가 나왔는데 이 문제 하나가 한 페이지예요, 그냥. 자, 여기서 핵심은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 발견은 2달 후에 7월 달에 했지만 원래 발행한 날짜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세금계산서 지금 보기 1, 2, 3, 4 있고요. 이런 게 이제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할 때 수정 사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거 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이거죠. 부가세. 처음 발급한 세금계사의 내용대로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다. 언제 날짜로? 처음 발행한 날짜로. 자, 그렇게 해서 발급하고 지금 날짜는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급한 날짜가 5월 31일이죠. 요 날짜. 그럼 5월 31일 원래 발급했던 거에 마이너스 공급가액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9만 원.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거는 덮어씌우기가 되는 거예요. 삭제는 안 하고 요 플러스 300에서 마이너스 300 플러스 9만 원에서 마이너스 9만 원 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 발행합니다. 같은 날짜 5월 31일 300만 원에 30만 원. 공급가액 300에 30만 원. 그러면 요 위에 거는 덮어씌우기 해서 없어지고 밑에 게 새로 딱 거기에 국세청에 그 슈퍼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부가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는 자, 국세죠.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지방세고, 그 다음에 간접세, 직접세하고 반대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소득 있는 사람한테 세금 물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편의점 가면 편의점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냅니다. 일반 소비세고,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자, 이렇게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왜냐? 학교에 납품하는 데들이 부가세까지 다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익은 얻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는 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틀려요.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재원항력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생산자에서 도매산, 소매사 다 부가세를 과세하고요. 부가가치세는 국제 거래되는 무역 상품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판매되는 나라에서만 부과하고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맞고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편의점 사장님,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자, 맞고요. 그 다음 13번. 부가가치세 중에서는 이런 품목은 면세해 줄게. 일상 기초생활용품, 국민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재화, 농수축산물, 뭐 여객 운송, 돈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이러한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 KTX 안 돼요. 일반 지하철, 일반 열차 이러한 것들은 수돗물, 무연탄 뭐 이런 것들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여러분 부가세 내본 적 없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부가세 안 내는데 단 약은 부가세 있습니다. 나는 부가세 안 냈는데 약사가 처방해 준 거. 그거는 막 갈아가지고 가루약 만들고 그러죠. 그런 거는 되는데 처방 안 하고 일반 우리 알약 같은 거, 타블렛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이런 거는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부가세 내고요. 우표, 수집하는 우표 제외, 복권 이런 것들은 다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여러분 책 사면서 부가세 안 냈을 거예요. 신문 이런 것들. 광고는 부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급하는 거 이런 것도 부가세 없이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신문 면세고요. 주택 임대 용역, 토지 매매, 단순한 의약품 및 판매는 이건 아까 과세라 그랬죠. 약사 처방은 그건 면세인데 우표 수집용 제외니까 면세 맞고요. 그 다음에 복권, 기저귀 다 면세입니다. 국민들 기초생활에 밀접한 거. 항공기, 고속버스, KTX는 요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중에 요 2가지 빼고 6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4번 문제. 요거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요거 10년 동안 안 봤던 문제 같아요. 다음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 인원이 기억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율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니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교재에는 요 이론만 간략하게 해놨어요. 319페이지에. 보통 징수율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시 및 영수필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그 원천징수에 대한 건데 원천징수는 뭐예요? 여러분 급여를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미리 공제 다 하죠. 공제한 거를 사무실에 갖고 있다가 언제까지? 징수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관할 시군 납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금, 상여금, 기타 소득이나 원천징수세액은 요거는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하고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자, 상시 고용인원은 아까 책에는 없지만 요거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 요거 20인입니다. 직원이 정규직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율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아까 문제에서는 그 달의 다음 달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거는 20인 이상. 근데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이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반기니까 언제예요? 6월 말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다만 니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라 아까 어떤 경우? 상여금. 이러한 것들은 납부 대상 제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명의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금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소득세 문제인데 왜? 나 이거 잘못 손낸 거 없는데?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보시면 지급명세서 직원들 월급 줄 때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요즘은 옛날에 종이로 나눠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보내주죠. 지급명세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것도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연간 요거 제출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폐업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외에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은 그 월급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 다음 연도 2월. 근데 이거 참 구분하기가 쉽진 않죠.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저도 요거는 다 못 외웁니다, 이거. 근데 왜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내는지 조금 이번 출제는 저도 좀 약간 불만이 있어요, 이거. 자, 우리나라 옛날 역사 시험 문제, 뭐 부전공으로 역사 교사학생도 땄지만, 뭐먼 사건은 몇 년도인가 그 욕먹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지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어쨌거나 시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거는 아까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이거는 아까 눈에 띄었죠.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7월에서 12월 그 반기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 자, 3번이 이자 배당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요게 아까 뭐예요? 이자 지급 명세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3월 10일까지 돼서 얘가 틀린 건데, 근데 요거는 조금 아니다 싶긴 해요. 정답은 일단 3번으로 처리는 세무서에서 했지만 좀 그렇네요. 요런 문제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